DW 뉴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우정장학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2학기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재입학생과 복학생으로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0에서 8구간 소득 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다만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했어야만 하며 직전 학기에 평균 성적이 2.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신청은 경희대학교 인포21 시스템에서 가능하고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지급 기준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16일부터 22일까지 우리 학교에서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주말엔 제외됩니다. 이달 10일부터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업 인사 담당자 및 직무별 현지자와의 채용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한 후 상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경희대학교 박람회 운영사무국 6958-1942, 6958-1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창업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며 알라딘 누리집 공고 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거나 방문 혹은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 동아리는 본교 재학생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휴학, 수료, 졸업 예정 유예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지원 혜택은 활동지원금 및 지식재산권 지원금으로 팀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창업 실습 학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활동기간은 9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은 12월 31일에 이뤄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업교육센터 961-0969, 961-09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성문화재단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학 추천 인원은 3명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되며 자치회비를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재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며 국가장학금 또는 타 재단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등록금 고지서 및 재학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8가지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9월 25일 오후 5시까지 학생지원센터로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장학팀 961-0045, 961-0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디지털 재단에서 스마트 도시 리빙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서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솔루션 제안입니다. 이 대회의 우수작은 내년 초 서울시에 실제 구현되는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아이디어 가치평가 후 지식재산권 비용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우리 학교를 포함한 성균관대와 중앙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한 팀은 4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상의 상금 200만 원을 포함해 총 5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재 보도부, 기술 진재영, 그리고 담당의 문혜원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기자대담, 솜방망이 처벌 그로부터 12년.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요즘 안산시청에 분노와 불안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3,600통이 넘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그러니까 12년 전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상대로 잔인한 강간 및 상해를 입혔던 조두순이 올해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죠. 조두순의 부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출소 후에도 안산시에서 함께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2년간 출소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고 작년 3월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정작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데요. 21일 기준으로 정확히 84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기자대담에선 조두순의 출소와 적용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현행하는 아동성폭력 범죄자 처벌법의 문제점까지 관련 논의들을 세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9월 마지막 기자대담 이유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사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질수록 여론이 들끓고 있잖아요. 특히 조 씨가 출소 이후 안산시로 돌아갈 거라고 밝히자 안산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네. 실제로 윤하섭 안산시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시청으로 걸려오는 항의 전화가 수천 건이 넘고 SNS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댓글로 분노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된다면서요. 네, 법무부가 외부 심리치료기관을 통해서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두순의 범행,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아서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도 거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성범죄자의 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도 이 사건을 계기로 개설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조두순이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참작이 됐고요. 정말 미약한 형량인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2년이요? 네, 이후 언급하신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포함해서 아동성폭력 범죄자를 일명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법안 등이 줄줄이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일명 조두순법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당시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1대1로 보호관찰을 실시해서 일정 기간 전담 보호관찰관이 붙게 됐습니다. 보호관찰관? 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필수로 조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때까지 접근 금지는 필수 조치가 아니었나요? 네, 현행법상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여러 준수 사항들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통과했으니까 이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니 너무 끔찍한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MBC 실화탐사대라는 방송에서 피해자 가족과 조두순의 가족이 500m 반경 안에 살고 있다고 500m. 밝혔는데요. 네. 개정안에는 범죄자의 주거지역 제한도 필수 준수사항으로 포함됐는데 법사위에선 과도한 제재라면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500m...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범위가 그렇게 좁다고요? 네, 그렇죠. 네.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는 범위는 고작 100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엔 500m로 상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고요. 최근 강훈식 의원이 2km 이내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도 구멍이 많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30여 명이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전자발찌 무용론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내용도 혹시 있을까요? 네,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해당 형사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네. 따라서 선고한 부착 기간이 종료되면 재범 우려가 남아있더라도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1회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포함을 했는데요. 이 또한 법사위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졌겠군요. 이미 2008년에 전자장치 7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필수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요. 네, 그렇죠. 별도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1:1 보호 관찰만 가능하고요.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은 피해자 측이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해야만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두순 건에 대한 재심을 해달라는 여론도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무기징역 판결을 내려달란 국민청원은 60만 명이 넘었었고요. 어려울까요? 네, 현행법상 이미 확정된 판결은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에 따라서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보호수용법이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보호수용법, 어떤 방식으로 대안이 되는 건가요? 네,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또는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형기가 끝난 뒤에도 추가로 보호 수용하는 법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가해자가 출소를 바로 하지 못하게끔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이게 처벌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 방지 그리고 재사회화가 목적이니까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을 제정한 이후 출소하는 가해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언제까지 만들어져야 조두순에게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사실 마지노선은 11월까지입니다. 11월? 네, 그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적용은 어렵다고 합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법무부에 이미 요청을 해놓기는 한 상태입니다. 빠른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사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긴 합니다만 이전 개정안에서 구멍이 많았던 만큼 신중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18일 안산시청에서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가 조두순 출소 대책을 논의를 이제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보호 수용제 말고도 다른 방안이 마련됐나요? 네, 일단 법무부는 1:1 보호 관찰, 24시간 위치 추적 등을 좀 말을 했고요. 출소 후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즉시 구인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특별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가동하고 등하교 시간대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 협의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말하기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조두순이라는 일레만을 해결하려고 내놓은 엉성한 대책이다. 이런 비판들도 많은 만큼 장기적으로 볼 땐 처벌 수위 조정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성범죄 처벌법이 약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선 아동 성범죄 형량을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지난 7월 석방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 씨 기억하시죠? 네,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법무부에서 한국 정부에 강제 소환을 했는데도 불허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석방되고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미국 법무부에서 한국 정부에 강제 송환을 요구를 했었죠. 네네네. 요구를 했었는데. 네, 요구를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당시 웰컴 투 비디오 아동 성착취물을 1회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미국인은 70개월의 징역형과 보호관찰 10년형이 선고됐고요. 영국에선 해당 웹사이트 이용자 모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비교되는 처벌 수위군요. 네, 그렇죠. 사실 운영자였던 손 씨는 실질적으로 6개월형을 받았으니까요. 네, 특히나 미국은 아동 성범죄에 굉장히 엄격한 편인데 무려 4,06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선 회초리로 엉덩이를 내리치는 그 태형을 집행을 하고요. 태형. 이게 그렇게나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면서요? 네, 그런데 태형은 약과입니다. 약과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유명 CEO를 사형을 집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에 유독 처벌 수위가 낮은 우리 법원, 이런 해외의 사례들을 잘 살펴서 제2의 조두순을 막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대담 여기서 마칩니다. 이유빈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기자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느라 경제력을 잃었고 매일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성폭력 뉴스에 우리는 TV를 보지 못한다. 지난 16일 피해자의 아버지가 김병욱 의원에게 보낸 호소문 내용입니다. 사건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는 조두순이 감독에서 60년을 살게 해달라 말했지만 잔인하게도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만든 오늘, 괴물과의 공존까지 D-Day 84일입니다. 기자대담, 솜방망이 처벌 그로부터 12년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진재영 그리고 담당의 문혜원 이유빈이었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의 소리 방송입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난 17일 총학생회가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합동 온라인 대동제 진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입장을 보고했습니다. 결국 온라인 대동제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2일 발표한 총학생회의 온라인 대동제에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서 온라인 대동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반대표가 더 많아 취소된 겁니다. 오늘 캠퍼스 신호등에선 온라인 대동제에 대한 총학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총학의 대동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질 낮은 수업 환경과 혼란스러운 수업 방식, 그리고 뜨거운 이슈였던 등록금 반환 문제까지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온라인 대동제 개최 소식은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는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의 일원으로서 대학 축제가 학우들에게 주는 의미와 여파를 알고 있기에 비대면 대동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축제에 대한 의구심과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축제의 의미와 여흥이 과연 온라인으로 진행됐을 때도 유효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 총학이 축제 프로그램으로 내세웠던 e스포츠 교류전, 블라인드 가요제, 동아리 경연제 모두 작년 대동제 프로그램들보다 부실한 콘텐츠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온라인 대동제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는 반대의 표가 가득했습니다. 온라인 대동제 시행 여부와 관련된 문항에서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은 13%, 수정 후 시행하자는 의견은 21.5%, 그리고 시행하지 말자는 의견은 65.5%로 온라인 대동제를 시행하지 말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계획했던 공동 프로그램과 서울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의견을 살펴보면 서울 개별 프로그램인 사자 마켓을 제외하곤 모두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더 많았습니다. 결국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입장을 밝히며 설문조사 결과를 수렴해 온라인 대동제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올해 대동제에 할당된 예산은 내년 대동제 예산으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걸 알리고 학우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의 온라인 대동제 계획은 불완전한 대학 생활에 지친 학생들의 마음에 미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위로받을 방법은 총학이 학생들의 의견을 더 철저히 받아들여 본부에 알리고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전달받는 겁니다. 많은 학생이 오랜 시간 동안 총장실 앞에서 기다린 총학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총학이 여태 투자한 노력이 아깝지 않으려면 학생들의 권리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캠퍼스 신호등 지금까지 제작 보도부, 기술 진재영, 그리고 진행의 문혜원이었습니다. 주간 스포츠
안녕하세요. 9월 넷째 주 주간 스포츠를 함께할 문혜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스포츠계에서 들려온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동의과학대의 축구단 창단입니다. 지난 10일 동의과학대학교가 부산 지역 전문대학 최초로 축구단 창단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동의과학대 김영도 총장은 부산 지역 스포츠 발전과 고교 출신 운동선수들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축구단을 창단했으며 내년 3월 정식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동의과학대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에서 축구단 선수를 모집합니다. 초대 감독인 정정화 감독은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통해 선수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학 스포츠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동의과학대의 축구단 창단은 고등학교 유망주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 학교 출신 축구 선수인 임승현 선수의 핀란드 1부 리그 진출입니다. 임승현 선수는 우리 학교를 졸업한 뒤 글로벌 독립구단 FC 아브닐에서 레프트백으로 활약했는데요. 강한 체력과 피지컬 그리고 정확한 킥으로 레프트백 전문 자원으로 납정받은 임승현 선수는 올해 8월 코로나 여파를 뚫고 구단의 러브콜을 받아 핀란드 1부 리그인 HIFK 포트볼에 입단했습니다. HIFK는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를 연고로 하는 프로 축구 구단으로 1897년에 창단된 유서 깊은 팀인데요. HIFK 구단주 크리스토퍼 퍼렛은 임승현의 영상을 보고 바로 영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승현 선수 역시 꿈꿔왔던 유럽 진출을 이루게 돼 기쁘며 우리나라와 더 많은 아시아 유망주들의 진출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수성대학교의 e스포츠단 창단 소식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 산업에 집중해 수성대는 지역대학 최초로 e스포츠단을 창단했습니다. 또한 수성대는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기업들은 수성대 e스포츠단의 운영자문, 우수 학생들을 스카우트, 그리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성대는 내년 입시에서 e스포츠 관련 신입생 10여 명을 선발해 게임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고교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의 활동을 계획해 e스포츠 발전에 대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스포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